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4주 만에 3.6배 늘어났습니다. 특히 전체 환자의 절반 이상이 6세 이하의 영유아 환자였는데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의정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나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고 의사협회 회장도 강경파가 당선될 것으로 보여 의정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해 CES 기조연설에 나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새로운 플랫폼 출시를 깜짝 발표했습니다. 8년 전 인공지능 시대를 예측했던 그는 이번엔 로봇 시대를 예고하며 로봇과 자율주행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코스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항공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조류 충돌 사고는 공항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조류 충돌의 위력은 어느 정도고 미리 조류 충돌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과학 일렬에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식중독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80명이던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매주 늘더니 지난주 291명을 기록해 4주 만에 3.6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가는 나이인 0세에서 6세 사이 영유아 환자가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감염력이 강한 노로바이러스는 환자 직접 접촉이나 분비물 등으로 전염되며 이틀 내 구토와 설사, 발열 등이 나타납니다. 주로 겨울철부터 초봄까지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 감염이 많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콧 속 조직에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코 수술 환자의 코털 등 5가지 부위를 현미경으로 검사한 결과 총 39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코에서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의 플라스틱 유형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의 90% 이상은 파편 형태고 나머지는 섬유였다며 향후 비강 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검출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해 초부터 휴학하고 있는 전국 의대생들이 올해도 역시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의사협회 회장도 강경파가 당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정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은 올해도 강경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지난 주말 비공개 임시총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을 의료 계약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대화할 의지 없이 의료계를 진압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에도 대거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휴학계 제출이 불가능한 단위나 학년은 이에 준하는 행동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학교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휴학을 금지하며 의대생들을 복귀시키려던 정부의 계획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올해도 휴학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신임 회장 후보에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태구, 주수호 후보만이 남아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은 물론 의대생과 의협까지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올해에도 해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기면서 국민 대다수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의정 갈등으로 스트레스나 피로를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0%로 집계됐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엔 88%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52.4%는 불안감과 우려 등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69%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답했는데 사전에 정책 협력을 모색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갈등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87.6%는 의사 인력의 지역과 진료과별 배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공계 대학원을 연구와 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실무 중심의 석사 양성과 연구 중심의 박사 양성, 투트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공계 대학원 혁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대학이나 학과, 조직이 아닌 개인 단위에서 지원되며 일반 재정 지원이 없고 오로지 경쟁 방식으로만 투자돼 교원 개인의 연구비 확보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대학원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석사 양성과 박사 양성으로 구분짓고 석사 중심 대학원은 실무 현장 중심의 인력 배출을 위해 교육과 R&D를 지원하고 박사 중심 대학원은 연구 중심 대학과 지역 거점, 연구 분야별 특화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외에도 고등교육 재정 지원과 대학 R&D 지원의 연계 및 재구조화, 대학 단위 지원을 위한 대학원 특성화 사업 추진도 이공계 대학원 혁신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딸기와 감귤 등 제철 과일을 비롯해 채소값이 껑충 뛰었는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설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과일 판매대에 제철을 맞은 딸기가 가득 진열돼 있습니다. 여름철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했던 탓에 평년보다 가격이 20% 넘게 비싸 소비자들은 쉽게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이제 제철 과일이라 이제 어르신이 드실 거라서 사긴 사야 되는데 아무래도 가격이 좀 세긴 해서 고민은 되긴 해요. 좀 먹기가 좀 어리끔하지. 빨리 손이 안 가지. 그렇습니다. 설 명절을 20여일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6일 기준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5,200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무는 80%로 더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파종기 폭염 영향으로 발화가 부진해 겨울무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대표 과일 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과일이 갈라지는 열과 현상이 발생해 상품성 있는 물량이 줄면서 감귤 가격은 평년보다 70% 높은 수준입니다. 배 가격도 강세입니다. 소비자들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더 오르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건 어떤 거세요? 이거 제수용품 그 물가죠. 그냥 일반 장볼 때하고 명절 때하고 틀려요. 더 오르니까. 그럼요, 훨씬 오르죠.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설 성수품 물가 관리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과와 한우 등 주요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고환율 여파로 국내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능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어떤 소식 알아봅니까? 네, 최근에는 운항 중인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이른바 조류 충돌 항공사고, 일명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 이번 시간에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대중들이 버드 스트라이커에 대한 이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대표적인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미 연방항공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에서 야생동물이 민간 항공기에 충돌했다는 신고 건수는 19,367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 조류 충돌은 18,394건으로 전체의 94%에 미칠 정도로 자주 일어나는데요. 많은 조류 충돌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은 영화로도 유명한 허드슨 강의 기적 사건입니다. 당시 비행기는 이륙한 지 2분 만에 갑자기 날아든 새떼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 2개가 동시에 고장이 났거든요. 예. 결국 기장은 허드슨 강에 비상 착수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사실 물 위에 착수하는 건 돌덩이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을 수 있고 항공기의 날개 한 곳이 물에 닿게 되면 이게 저항으로 작용해서 항공기가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위에 무사히 착수해 탑승객 155명이 전원 생존하는 기적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이 허드슨 강의 기적만 보고 비상시에 물에 착수하는 게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거든요.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물이나 이런 뭐 딱딱한 바닥이나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보통 바다에 착륙하는 해서 살아남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그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우리가 영화로 많이 봤던 뉴욕에서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에 착륙한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었네요. 네. 예. 근데 사실 비행기는 좀 튼튼해 보이기도 하고 또 크기도 크기 때문에 작은 새와 충돌한다고 해서 이게 큰 충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버드 스트라이크의 위력은 어느 정도로 되는 거죠? 비행기 입장에서는 마치 새가 비행기와 같은 속도로 날아와서 부딪히는 충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충격량 때문입니다.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물체 운동량의 변화가 고스란히 이게 충격량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이착륙 평균 속도인 시속 280km로 비행 중인 기체에 1kg 정도의 새가 부딪히면 약 5톤의 충격이, 7kg 정도의 대형 철새와 부딪히면 15.6톤의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류 충돌로 조종석 앞유리가 깨지거나 날개가 찢기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작지만 강한 충격을 주는 이 버드 스트라이크는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비행기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아오는 새를 급하게 피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 새는 습성상 자신의 경계 범위를 약 30m로 보고 물체가 가까이 다가와야 도망치기 때문에 빠르게 다가오는 비행기를 미리 피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대부분의 조류 충돌 사고는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미리 새들을 잘 쫓는다면 조류 충돌을 줄일 수는 있긴 합니다. 현재 국내 공항에서 조류를 쫓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큰 소리를 내서 새를 놀라게 하는 건데요. 예. 총소리를 통해서 조류를 쫓거나 맹수나 맹금류 소리를 틀어서 활주로 부근의 조류를 쫓는 거죠. 이 또 새들이 밝은 빛을 무서워하는 습성을 이용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항공기 자체는 이륙과 착륙 단계에서 라이트들을 전부 킵니다. 그래서 새들이 큰 불빛을 보면은 회피해가는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토를 지키려는 본능이 강한 새에게는 천적의 새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주거나 화약을 터뜨려 강력한 자극을 전달합니다. 반면 호기심이 강한 새는 경고음 사이렌을 울리거나 레이저 조명을 쏘는 등 약간의 자극만 줘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건데요. 예. 이외에도 20kHz 이상의 높은 주파수를 이용하거나 공항에 자주 출몰하는 새 먹이를 방제 작업을 통해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소리를 이용하거나 막는 방법들 말고 기술적으로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는 방법이 또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매를 닮은 드론 로봇을 이용해서 새를 쫓기도 하는데 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건 레이더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공항에서 운영 중인 레이더인데요. 이 레이더는 공항 12km 반경 내 조류의 움직임을 탐지합니다. 야간에도 방향과 속도, 고도까지 추적해 조종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건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각 기지별로 약 10건에서 20건 정도의 조류 충돌이 발생하고 합니다. 하지만 서산 공군기지에는 타 기지에 비해서 조류가 수만 배, 적어도 동계에는 30만 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해는 조류 충돌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조류를 쫓는 레이더 같은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방금 보신 이 레이더도 해외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서산 공군부대에서만 유일하게 운용을 합니다. 예. 또 이 조류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곳은 전국 15개 공항 중 한 곳도 없고 그나마 이착륙 직전 새떼 유무를 확인하는 정도의 열화상 카메라만 김포, 김해공항 등 3곳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류 충돌 사고를 막기 위한 자료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 제공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하루빨리 버드 스트라이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이 좀 개선이 돼서 더 이상의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늘솔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도주자 엔비디아가 로봇과 자율주행 등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 AI는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 등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 시스템으로 코스모스는 로봇이나 차량 등이 현실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황 CEO는 로봇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모든 개발자나 전문가들이 로봇 개발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은 통상적으로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로봇 공학을 위한 챗GPT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과 마찬가지로 코스모스는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가 CES 기조연설자로 나선 건 2017년 이후 8년 만으로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은 입장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명왕성과 명왕성의 위성 카론이 입맞춤하듯 충돌해 잠시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중력에 서로 이끌려 만들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진은 명왕성과 카론의 물질 강도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두 천체가 수십억 년 전 강한 충돌이 아니라 입맞춤 같은 가벼운 충돌을 통해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키스와 포획이라고 명명한 이 과정에서 원시 명왕성과 카론은 원래 물질과 상태를 거의 온전히 보존하고 살아남았다면서 이는 카론이 명왕성만큼 오래됐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가 해왕성 너머의 다른 거대한 얼음 천체들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해 초부터 폭설과 한파가 미국 중동부를 덮치면서 교통사고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과 함께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둔 워싱턴 DC에도 이례적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이 눈보라에 덮였습니다. 제설 차량을 투입해 쌓인 눈을 치워보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미 의회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공식 인증과 9일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 등으로 경계 태세가 강화돼 도심에는 경찰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22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방문한 관광객들은 워싱턴에선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폭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It's absolutely beautiful. DC is magical in the snow. 워싱턴 DC뿐 아니라 근교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에서도 많은 눈이 이어지면서 휴교령과 함께 관공서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1시를 전후로 내리기 시작한 눈이 계속 쌓이면서 지금 이곳에는 15cm 가까운 눈이 쌓여 있습니다. 도로에는 제설 차량을 제외하고는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200건 이상의 차량 충돌 사고가 일어나 2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도시 전체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And I'm out here trying to conquer this hill that the snow definitely has locked in. And my four-wheel drive is broke down, so I'm using a two-wheel drive with chains. 현지 시간 5일부터 폭설이 강타한 중부 지역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30년 만에 45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한 캔자스주에서 3명이 교통사고로 숨졌고 미주리주에서도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텍사스와 켄터키주를 포함한 7개 주에서는 정전으로 35만 명 이상이 추위에 떨었고 미국 전역에서 1,300여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폭설과 함께 북극 제트기류 영향으로 한파까지 겹친 가운데 미 기상당국은 이번 주 후반 다시 폭설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중국과 네팔 국경지대인 티베트 고원에서 강진이 발생해 1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지진대망은 현지 시각 7일 오전 9시 5분쯤 시장자치구 르카쩌시 딩르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규모 7.1,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는 7.0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현지 시각 오후 1시 기준 53명이 숨지고 62명이 다쳤으며 가옥 1000여 채가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진원지 주변 5km 범위의 평균 해발 고도는 약 4,259m, 진원지로부터 20km 범위 안에 사는 주민은 6,900명으로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소재와 기술이 반영된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태평양 지역 적수들을 견제하게 될 거라고 자평했는데 우리 군은 기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동식 발사대를 떠난 미사일이 화형과 함께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발사 모습입니다. 미사일 총국장 장창하 대장과 국방과학연구기관 책임 일꾼들이 시험 발사를 지도했습니다. 평양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음속의 12배 속도로 날아가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내륙을 가로질러 날아간 건데 1차 정점 고도는 99.8km, 2차 정점 고도는 42.5km라고 밝혀 지난해 4월 시험 발사 때보다 낙차가 커지고 비행거리는 늘었습니다. 또 탄소섬유 복합 재료가 제작에 사용됐고 비행과 유도 조종 체계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다고 북한 매체들은 주장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낙차가 큰 기동성에 적어도 비행 능력과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요격 회피 능력까지 개선된 겁니다. 딸 주혜와 함께 화상으로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런 무기 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될 것이라며 태평양 지역 임의의 적수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사시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미국은 직접 언급하지 않아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발표가 한미일의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하며 기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기동성, 속도 등이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2차 정점 고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이고 2차 정점 고도는 없었습니다.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작전 범위가 짧은 한반도 안에서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이 보유한 어떠한 미사일도 요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지금까지 얻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보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와 분석 상황에 대한 질문에 발사 의도 등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은 삼가코자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사일이 극초음속 무기였는지 등을 포함해 계속해서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통상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 속도로 비행하면서 일반적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다른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합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단장을 통해 핵폭탄 원료를 비축할 토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최근 평안북도 영변군 북한 핵시설 단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방사화학 실험실의 열 발전소 보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에 핵심 역할을 하는 5메가와트 원자로도 3개월간 가동 중단 후 재가동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IT 축제로도 불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가 미국에서 현지 시각 7일부터 4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CES에는 국내 기업도 1,000개가 넘게 참가하는데요. 홈 AI 기술로 영화에서나 보던 AI 음성 비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선이 필요 없는 무선 TV 등 흥미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이번 IT 별들의 대전을 사이언스 투데이를 통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